마당에 빗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한 종갓집 안 채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서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다른 손에는 금이 간 결혼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빗물과 함께 그녀의 턱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현주가 서윤아, 주제 파악 좀 해. 이제 넌 이 집에서 용도가 폐기됐어.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남편 진우는 서윤아, 억울해하지 마, 사랑. 넌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 하자. 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하시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쏟아지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콩을 삶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연기는 좁은 부엌 천장에 닿았다가 사그라들고 그 아래에서 이서윤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틀린 손가락 마디, 갈라진 손등의 살결. 그 손은 한때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던 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PB업계에서 이 이사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고객들이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서윤은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임을. 서윤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박진우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고 사랑에 빠진 것은 필연이라 믿었습니다. 당시 진우는 중견 건설회사의 차남으로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살던 남자였습니다. 서윤은 그의 그 조용함을 진실함으로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했던 여자가 딱 한 번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서윤은 자신의 커리어를 접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옥자의 요구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돈 굴리고 다니면 보기 안 좋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묵인으로 받아들였고 훗날 그것이 묵인이 아니라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종갓집의 하루는 서윤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준비하고 아침상을 차리고 강 여사의 입맛에 맞춰 국의 간을 3번씩 봐야 했습니다. 된장 한 숟갈이 과하면 짜다는 핀잔이 날아왔고 부족하면 밍밍하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흔들렸고 정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을 지치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서윤은 2번째 해 겨울에 이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진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곁에 있는 한 이 모든 인내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어슴풀에 스며들 즈음 안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여사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표정을 지우고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을 덧씌웁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그러나 배우는 공연이 끝나면 분장을 지웁니다. 서윤에게는 끝이 없었습니다. 강 여사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냄비와 서윤의 손을 그리고 마당 한켠에 놓인 항아리들을 훑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강 여사의 침묵은 언제나 다음 날 터질 폭풍의 전조였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뜨거운 국물을 소복이 담아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져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나는 동안 그녀의 손은 단단해졌고 그녀의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부러지거나 산산조각 납니다. 이날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새벽 손수 빚어 항아리에 담아온 그 정성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미 무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가면을 쓰고 국을 끓이고 잠자코 버티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깨지기 직전의 항아리처럼 소리도 없이 서윤이 집안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강 여사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분류하다 낯선 문서 한 장이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의 맨 위에 찍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서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부업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차용인 란에는 선명하게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서윤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이자율은 연 28%. 계약일은 8개월 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윤은 이 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장은 진짜였습니다. 서윤이 결혼 후 강 여사의 강권으로 종갓집 서류함에 맡겨두었던 바로 그 인감도장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서윤 몰래 누군가의 손으로 이 도장이 빠져나갔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범행이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들고 현주를 찾았습니다. 현주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내밀자 현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고 서윤이 워낙 이런 일에 무지하다 보니 대신 처리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자신이 갚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서윤이 명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피해자를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꾸는 수법이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현주가 유독 서윤에게 친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서윤의 손을 잡고 이 집안의 방식을 가르쳐주던 얼굴.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내부를 파악하고 서윤의 약점을 찾고 언제 칼을 꽂을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라면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고 현주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서윤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서윤 자신이 피곤해서 기억을 잘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그것은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상대의 현실 인식을 뒤틀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수법.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서류가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7년간 이 집에서 반복적으로 당해온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것이다. 내가 잘못 본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서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조용히 기록해온 수첩이었습니다.
날짜, 발언, 사건. 감정이 아닌 사실만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과거 자산 설계사로서의 습관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수첩을 넘기던 서윤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6개월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서윤에게 서류함 열쇠를 맡기며 안에 있는 도장은 절대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당부하던 날의 기록. 그 날짜와 대부 계약서의 날짜 사이에는 불과 2주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기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서윤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8개월치 이자, 납부 내역, 대부업체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그 계좌와 연결된 현주 명의의 부동산 거래 흔적까지 하룻밤새 서윤이 직접 공개 등기 자료와 금융 정보를 조합해 만들어낸 자료였습니다. 7년을 쉬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료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을 희망으로 읽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현실을 보는 것이라고, 이번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진우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진우는 자료를 서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어머니가 보시면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형수 현주는 오래전부터 집안에 기여해온 사람이니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서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완성 형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증거를 무력화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스스로를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진우는 오랫동안 이 기술을 갈고 닦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수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된 것인가.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우의 눈빛, 결혼을 서두르던 시어머니의 태도, 현주가 서윤에게 유독 집안 서류 정리를 권하던 시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이 집에 자신의 능력이 필요해서 데려온 것이 아닐까? 자산 설계 능력, 법인 관련 지식,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집안의 재산을 유리하게 재편하는데 이용될 서명과 인감. 서윤은 손바닥으로 눈을 덮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7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울었던 밤들이 전부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윤이 살아온 세계에서는 언제나 숫자와 기록이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났을 때 서윤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전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가?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그것이 이서윤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머리는 돌아가는 여자. 미련은 그날 밤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지만 서윤은 그것을 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더 깊이 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지는 법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한 실장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서윤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연락이 닿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서윤의 팀에서 막내 애널리스트로 시작해 서윤의 지도 아래 10년간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서윤이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실장은 골목 어귀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첫 마디부터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 집안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부동산 법인과 실질적인 자산 사이의 간극을 정리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건물 세 채의 근저당 설정 현황,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 공백, 상속 예정 토지의 실소유 구조, 그리고 그 모든 자료의 끝에 붙어 있는 서윤의 이름. 서윤이 결혼 직후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설계한 자산 구조였습니다. 한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이 이미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서윤이 설계해 놓은 자산 구조가 좋아 보이지만 7년 동안 이 집 식구들이 그 구조 위에서 야금야금 빼먹어 왔다는 사실을. 남아있는 실질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기대치의 40%가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추측이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의 무게는 늘 처음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마지막 장에서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속 예정 토지로 표기된 경기도 소재 임야 1300평의 토지 등기 사항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평생 모아온 알짜 땅이라고 자식들에게 자랑하던 바로 그 토지. 현재 이 토지는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담보 설정자는 박진우와 오현주 공동 명의였습니다. 서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진우와 현주는 이미 상속 전부터 이 토지를 사실상 자신들의 것으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가? 혹은 강 여사도 이 판의 일부인가? 서윤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사님이 설계한 펀드가 아직 살아있다고.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구조는 멀쩡하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구조를 다시 손보실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서윤은 차창 너머 종갓집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어오고 싶어 했던 곳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가두었던 곳.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설계하겠다고. 서윤은 책상에 앉아 밤새 작업했습니다. 한 실장이 건넨 자료와 자신의 수첩을 펼쳐놓고 7년 동안 이 집에서 목격하고 기록해온 모든 정보를 하나의 구조도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10년간 쓰던 악기를 오랜만에 손에 쥔 연주자처럼. 서윤이 파악한 전체 그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부동산 법인과 개인 자산을 혼합하여 관리해왔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자산을 조금씩 이전해왔습니다. 그 이전의 대부분이 진우와 현주 명의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생긴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주는 서윤의 이름으로 대부업체 차입을 반복해왔습니다. 서윤이 찾아낸 것은 2억 7천만 원짜리 계약서 하나뿐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이 주목한 것은 범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강 여사와 자식들이 열망하는 상속 예정지의 실체였습니다.
그 토지는 서윤이 결혼 초기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직접 설계한 부동산 투자 구조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알짜 임야였지만 서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토지의 일부 지번이 환경부 지정 보전구역과 중복되어 실제로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7년 전 서윤이 자산 구조를 설계할 당시 해당 토지에는 미공개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서윤은 그것을 강 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강 여사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 채권은 처리되지 않은 채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습니다. 즉, 진우와 현주가 그토록 탐내는 그 땅은 실질적으로 부실 채권 덩어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서윤뿐이었습니다. 설계자만이 설계도의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구조도의 중심에 한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상속 예정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선을 뻗었습니다. 진우, 현주, 강여사, 대부업체, 법인. 각각의 선이 연결되는 지점마다 서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이자 이 구조의 설계자. 유일하게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 서윤은 구조도를 접어 수첩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설계한 거니까. 부수는 것도 내가 해야겠지.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울거나 떨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덫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 집 식구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이 왔습니다. 종갓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차례상이 차려졌고 대문 앞에는 진우와 현주 가족의 차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명절이었습니다. 서윤은 새벽부터 혼자 제수를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기름에 데이는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서윤이 조용히 움직이는 동안 이 집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강 여사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하러 가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해마다 설과 추석의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집 식구들이 모두 아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오늘 밤 무기로 쓰였습니다. 강 여사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재 금고 안에 유언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사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처럼 보이는 문서. 내용은 전 재산의 70%를 장남 가족인 현주와 현주 자녀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이것을 바꿨냐고. 집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현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강 여사가 6개월 전에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정신이 혼미하셨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이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집안 서류를 항상 관리한 것이 서윤이었고 서재 열쇠 복제본도 서윤이 가지고 있었다고. 거짓말이었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을 지켜보는 눈빛에는 분노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눈빛에서 서윤은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각본이었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이 편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서윤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현주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첩은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예상한다고 해서 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서윤의 등 뒤로 현주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빗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날 밤에 비가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당 빗물에 무릎을 꿇고 앉은 서윤의 손에 결혼 반지가 쥐어졌습니다. 진우가 그 반지를 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의 앞과 뒤가 모두 보였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설계한 마지막 장치였고 동시에 서윤이 기다려온 출발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7년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빗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이 처음 앉은 곳은 집에서 2블록 떨어진 편의점 처마 밑이었습니다. 코트 하나에 카드 지갑 하나. 빗속을 걸어 나왔을 때 손에 쥐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이 집에 완전히 흡수되면서 바깥의 인연들이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업계 동료들은 이미 먼 사람이 되었고 친정 부모는 3년 전 사고로 2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가 있었지만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집이 서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동안 서윤은 그것을 결혼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 여겼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설계였습니다. 서윤은 한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됐습니다. 한 실장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마다 끓였던 국의 냄새, 진우가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의 온기, 강 여사에게 처음 면박을 받던 날 화장실에서 삼켰던 눈물,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앞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실장의 사무실은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섰을 때 한 실장은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2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 실장이 한쪽 파일을 서윤 앞에 밀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박씨 집안이 욕심내고 있는 상속 예정지의 정밀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 실장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토지의 미공개 채권 규모는 서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원금만 11억, 7년치 이자를 합하면 18억에 육박했습니다. 그 채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강 여사가 오래전부터 비밀로 해온 채권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규 펀드 설계한 초안이었습니다. 아직 빈칸이 많았습니다. 서윤이 채워야 할 자리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초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집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밤은 서윤에게 가장 낮은 지점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7년을 버텨온 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잃은 것들의 목록을 보면 그 안에 진짜 서윤은 없었습니다. 자산 설계사로서의 두뇌, 7년간 쌓아온 이 집안의 정보, 그리고 이제 다시 목표를 가진 눈빛. 그것들은 아직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심연의 바닥은 언제나 발판이 됩니다. 단 버티는 사람에게만. 진우와 현주가 위조한 유언장은 법원에서 유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철저하게 준비했고 강 여사는 기억력이 흐릿해진 상태라 반박이 어려웠습니다. 상속 재산의 70%가 현주에게, 나머지 30%가 진우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주와 진우는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동시에 상속 예정지 토지를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출 승인이 나면 그 자금으로 들어갈 펀드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규 사모펀드였습니다. 운용 책임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운용 책임자는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 2달 동안 한 실장과 함께 설계한 펀드였습니다. 표면 수익률은 매력적이었고 운용 구조는 복잡해 보였지만 실상은 단순했습니다. 상속 예정지의 개발 불가 토지 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담보 가치가 붕괴되는 구조였습니다. 토지 담보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투자자일수록 손실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의 직격탄을 맞을 사람이 누구인지 서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주와 진우가 대출을 실행한 지 사흘 뒤 환경부의 토지 보전 지정 확대 고시가 공고되었습니다. 이 집 상속 예정지의 전 집원이 개발 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토지의 담보 가치가 하룻밤새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담보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추가 담보 납입 통보서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주와 진우가 대출 자금으로 진입한 사모펀드가 결국 환매를 정지했습니다. 토지 가치 폭락으로 인한 담보 연쇄 부실이었습니다. 현주의 잔고에서 18억이 하룻밤새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강 여사는 자신이 평생 아껴온 토지가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서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분노와 공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 통장에 찍힌 영원.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고가 영원이 된 사람들을 보며 서윤의 가슴에 차오른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공허함. 서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진우와 현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7년 동안 서윤이 조용히 수집해온 기록이었습니다. 늦은 밤 현주가 진우의 차에 타는 사진, 두 사람만 나눈 문자의 캡처 사본, 진우가 현주에게 보낸 금전이체 기록. 서윤은 이것들을 해당 지역구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적 복수가 아닌 법적 증거 제출의 형식이었습니다. 뉴스가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주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강 여사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데는 7년이 아니라 단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반전이었습니다. 한 실장이 서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사무실이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실장이 서윤에게 내민 것은 펀드 운용 내역서였습니다. 서윤이 설계한 펀드에 예상보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현주와 진우를 겨냥한 구조였지만 그 펀드가 시장에 공개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함께 손실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총 피해자 수는 14명, 소액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각자 수천만 원씩 합계 약 7억이 묶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명단을 보았습니다. 30대 직장인, 40대 자영업자, 은퇴한 노부부. 이 사람들은 서윤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익률이 좋다는 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아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자산 설계사로서 7년 전의 서윤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 감정에 갇혀있던 서윤은 복수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의 파급 범위를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서윤의 실수였고 동시에 서윤의 균열이었습니다. 한 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단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은 오래 그 명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거대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무고한 사람들 위로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완전한 승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정의를 위한 복수라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도 어느 순간부터 상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던 순간 이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서윤은 오래 울었습니다. 한 번도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 남긴 자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서윤의 수수료와 진우, 현주로부터 회수된 부당이득, 반환금을 합하면 꽤 큰 숫자였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이후 그 금액의 전부가 서윤의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서윤은 먼저 14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했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고 서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아동복지단체 2곳에 기부했습니다. 이것도 익명이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으로 된 계좌의 잔액이 0에 가까워졌을 때 서윤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현주의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현주는 자신을 위해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조차 내지 못해 법원에 선임 해제 신청을 낸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현주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고 현주는 진우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모자들이 위기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광경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윤을 위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70년간 재산을 무기로 사람들을 움직이던 여자가 결국 자신이 그어놓은 선 위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었습니다. 종갓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는 이미 건물 철거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철거 직전에 종갓집 마당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7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담을 넘는 방법을 몰랐다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당은 어수선했습니다. 항아리들은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고 오랫동안 손을 쓰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이 새벽마다 돌보던 장독대 위로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서윤은 장독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새벽마다 이것들을 닦으며 숨을 죽이던 7년이 손바닥 아래서 느껴졌습니다. 그 세월이 거짓이었는가, 진실이었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그 둘은 때로 한 몸입니다. 눈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서윤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 눈을 맞았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 차가운 고요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에 눈이 어깨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주위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세상의 소음을 덮어버리는 방식처럼 서윤의 목소리를 아주 낮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건 피냄새나는 기억과 부서진 심장뿐입니다.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없는 싸움에서 가장 많이 잃은 것은 결국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기억들을 안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으려 합니다. 꼭 죽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서윤이 아닌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텼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너집니다. 항아리들은 차갑게 서 있습니다. 금이 간 채로 깨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쓸모를 잃은 것들처럼 눈이 그 위에 쌓이고 쌓여 결국 모든 것을 하얗게 지워버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어디에서 함께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쏟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으세요. 노란 월급 봉투였습니다.